안녕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진행자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점심시간에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싱크탱크입니다. 이야기하다가 많은 뉴스 저희들은 안 하고요. 뭘 사면 대박 난다 이런 투자 얘기 안 합니다. 정치인들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신변 잡기 이야기 안 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게 끝까지 이해되실 때까지 전달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숨겨진 본질과 맥락을 짚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 생각의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소통도 끝내주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언제든지 주시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그리고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런치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의 런치타임에서는요, 알아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경제 뉴스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일단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반찬, 챗 GPT의 쿠데타와 흑기사로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챗 GPT 사용하세요? 저 사실 애용자인데요. 아주 신기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엄청 인기가 있어서 지난해에 출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인공지능 척척박사 서비스인데요. 이 챗GPT 만든 오픈AI라는 회사에서 CEO이자 창업자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을 지난주 금요일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됐다가 6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CEO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 보셨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AI판에는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숨겨진 본질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오늘 후반부에 강정수 박사님,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가 나오셔서요. 샘 알트먼이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벤처기업가, 그리고 오픈AI라는 비영리 조직에서 출발한 선한 AI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의 모임, 둘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왜 벌어졌고, 이 갈등이 앞으로 이 전 세계 AI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의 반찬입니다. 오늘의 런치타임 두 번째 반찬은요. 국가부채 잡다가 가계부채, 기업부채 폭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가부채가 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넘어서 고생하고 있다, 이거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죠. 이거 잡겠다고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 이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 없다 그러면서 반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부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올해 3, 4분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모든 가치보다 더 높아요. 100.2%. 그러니까 부채가 소득보다 더 높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흥국 30개 중에서는 우리나라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선진국들까지 다 따져봐도 전 세계에서 4위. 굉장히 높은 이 가계비제 우리나라 가정들이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사정이 다르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찾아봤더니 국제금융협회에서 이것도 발표한 건데요. 3분기에 중국, 홍콩 두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산수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국가가 돈을 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부담이 가계하고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잖아요. 국민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3대 주체가 끌고 간다. 이거 기억해두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정부에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깊이 있게 전문가 모셔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런치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뉴스를 어디서 접하세요? 기사를 네이버에서 보시나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이제부터는 끝내주는 경제에서 보셔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사 접하는 통로가 정해져 있었죠. 포털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곳에서 많이들 접하셨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국내 최고의 미디어 전문가인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을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셨고, 미디어 오늘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네. 있는 매체인데 거기 사장도 하셨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저돌적인 저널리스트, 그 론스타 문제를 끝까지 파헤친 이 저널리스트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경영자로서 활동하시다가 슬로우 뉴스 대표를 지금 또 하고 계신데 AI하고 뭐 뉴미디어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관심 많습니다. 슬로우 뉴스는 맥락과 통찰 그리고 해법을 다루는 대한 언론이고요. 온라인 공론장도 저희 주요 취재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깨알 같은 회사 홍보 감사드립니다. 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네. 지금 X로 이름 바꿨죠. 근데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가 사라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 페이스북 피곤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광고가 잔뜩 많고 요즘 또 페이크 광고도 많고요. 그런데 다들 페이스북을 떠나지 못하는 건 한때 페이스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좋은 친구들과 서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경험들 때문일 텐데요. 이 미국부터 살펴보면 상위 100개 뉴스 사이트들의 트래픽을 분석해 봤더니 무려 55%가 빠졌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뉴스 사이트들의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안 한다.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다. 4월에 문 닫은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88%가 빠졌고요. 아이고. 버즈피드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 많은 뉴스 사이트였는데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망한 거죠. 그 배경에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떻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CNN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몇 달 동안 언론사 추천 트래픽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서 유통되는 언론사 링크 자체를 노출 비중을 확 줄여버린 거죠.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 올해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뉴스만 줄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페이스북 안에서 유통되는 이제 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간단히 뭐 이 글을 텍스트로 올리기도 하고 동영상 올리기도 하겠죠. 근데 이 어떤 이제 언론사들은 기사 링크를 올리고 거기 설명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애초에 링크의 노출 비중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링크가 포함된 포스트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조회수 중에. 그러니까 링크를 올리더라도 링크 자체는 다른 사람들 타임라인이 잘 안 뜨도록 만들고 링크가 아닌 개인 신변이나 개인의 관심사, 개인의 뭐 이 먹방 아니면 연예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진 그런 것들을 노출을 늘리면서 언론사들이 보내는 링크를 그냥 알고리즘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왔다는 거죠. 이 비율이 최근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는데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줄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썼는데 네. 오랫동안 썼는데 네. 링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더라고요. 그게 노출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네, 언론사 이제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써놓고 맨 밑에 링크는 댓글로라고 써놓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링크를 걸면 노출이 확 줄어들기 때문인데 체감상으로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째로 올려놓는 것과 본문의 일부를 올려놓고 링크를 붙여놓는 것에 애초에 도달률 이 노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페이스북은 왜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뭐 동기부여가 있을 거고요. 이 남들이 뭘 보는가에 관심을 갖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 중요한 뉴스를 뭐 100만 명이 보는 것보다 짜잘한 뉴스를 많이 가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그다음에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머물고 사람들이 공유하고 링크를 많이 하는 그런 그걸 이제 그게 이 페이스북의 이 광고 플랫폼이 도움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특히 또 역사적 맥락도 있는데요. 트럼프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정치 기사를 보는데 힘들어하겠다는 거죠. 정치 기사가 피곤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 기사를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거나 다음에 찾지 않거나 정치 기사를 많이 본 사람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알고리즘의 피드백 실험 결과 링크를 좀 줄이는 게 정치 기사 노출을 줄이는 게 이 사람들이 더 페이스북에서 행복하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요즘 많이 나왔던 얘기는 극단적인 정치적 의견을 많이 얘기하면은 그게 더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당선에 페이스북이 기여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 범프라는 게 있었거든요. 트럼프 시절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고 뉴스를 공유도 많이 하고 실제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시절에 유료 구독자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너무 이제 지나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그러면은 거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뭔가 분노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려고 뉴스를 막 소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지쳐서 더 트럼프 이상 진영이나 그건 안 반대 하겠다. 진영들이 뉴스를 소비하면서 뭔가 분노하고 싸우고 뭔가 그 열정을 표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지나고 바이든이 오고 이제 정치가 힘들어지고 괴롭고 피곤하고 너무 이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페이스북에 많을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차원에서 비즈니스적인 그 고려에 의해서 이런 걸 좀 줄이고 좀 밝고 따뜻하고 뭐 즐거운 이야기들 블링블링하고 공유하기 좋고 이거 먹어보고 싶고 여기 가보고 싶고 그런 것들 올리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계속 클릭하고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게 더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또 기억나는 게 페이스북이 뭐 가짜뉴스 퍼뜨렸다고 굉장히 또 미국 정치권이 얘기죠. 미국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압박도 받고 예.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던 그 대선 때 가장 많이 읽은 뉴스 톱 10을 뽑아보고 가장 많이 읽은 허위 조작 정보, 이를테면 가짜 뉴스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의 페이지뷰로 뽑아봤더니 가짜 뉴스의 페이지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지 않는데 이걸 누가 보나라고 했더니 나는 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허위 조작 정보들을 열심히 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 트럼프를 찍기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시 클린턴이 되면 이민자들이 엄청 늘어날 거다라는 가짜뉴스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실제로 속았다는 거죠. 그걸 겪으면서 페이스북이 실제로 밝힌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뉴스는 인게이지먼트가 훨씬 많은데 진짜뉴스에 오히려 적더라. 이건 문제 있다. 이걸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사람들이 정치 뉴스에 이렇게 열광하는 문화를 방치하면 가짜뉴스의 이 숙주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약간 또 이렇게 네. 목욕물 버리다가 네. 목욕통에 있는 애기까지 같이 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만- 가짜 뉴스를 덜 노출시키겠다고 하면서 뉴스 자체를 노출 안 시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 악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400조 원 정도 매출이 되잖아요. 네네. 이걸 계속해서 키우는 게 목표인데 좋은 뉴스를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진짜 정보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은 페이스북의 사명이 아닌 것이죠. 페이스북은 그렇다 치고 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포털에서 뉴스를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어때요? 한국도 이제 페이스북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한국은 언론사 사이트 직접 방문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가 대부분 다 포털이나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봤죠. 소셜 플랫폼 뉴스를 봤는데 네이버 다음 같은 데서 이제 네네. 뉴스를 본다. 이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 50에서 60 정도, 적어도 3, 40은 되는데 50에서 60%가 그 회사 언론사 사이트,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거죠. 뭐 조선일보 사이트, 한겨레 신문 사이트 이런 데 뉴스토마토, 간다는 한겨레, 거죠. 뉴스토마토 조선닷컴을 뭐 이런 방문해서 데 뉴스를 간다는 보는데 거죠. 한국은 그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건 또 포털조차도 이제 뉴스 비중을 줄이고 있다. 아, 그래요? 한국에서도 줄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역시 사람들이 뉴스를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들 뉴스를 보면 재방문 비율이 낮아지니까 뉴스가 아닌 다른 것들 말랑말랑한 것들 계속 보여주는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근데 포털에서 뉴스를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죠? 뉴스 네이버를 사이트가 따로 보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뉴스가 나오고 왼쪽으로 넘기면 이제 다른 그 쇼핑이나 다른 이제 즐길거리 나오는데 오른쪽 넘기 비율이 줄어들고 있거나 오른쪽 넘기는 사람들이 충성도가 낮거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뉴스 어쨌든 뉴스 그러니까 포털 네이버의 뉴스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줄고 있다. 이렇게 자체가 줄고 있고 해서 노출을 덜 예, 시키고. 언론사를 방문한 사람도 줄고 있고 포털에서 뉴스 소비 자체도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네. 줄고 있다. 네네. 그래서 네이버 모바일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작년 1분기 대비 4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6% 절반을 똑같이 줄었다. 네이버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 자체가 절반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이버에 와도 뉴스를 보지 않거나 뉴스를 5개를 클릭했던 사람이 이제 뭐 3개밖에 클릭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너무 힘들어한다. 뉴스를 싫어한다. 그리고 뉴스가 돈이 안 된다라는 걸 포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그렇게 덜 보는 가운데서도 뉴스와 네. 관련된 이제 포털 제휴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발칵 뒤집혔는데요. 다음이 보통 이제 포털과 언론사 제휴가 가장 높은데 이제 콘텐츠 공급자 제휴가 있고요. CP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뉴스 스탠드 제휴가 있고 검색 제휴가 있는데 이 CP 제휴는 한 80몇 개밖에 안 됩니다. 85개고요. 검색 제휴가 이제 다음이 한 2,000개 정도 되고 네이버가 1,000개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검색을 키워드를 넣으면 언론사를 쭉 보여줬죠. 관련된 기사들을. 근데 다음이 23일부터
CP 언론사들만 노출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00개 업체들은 아예 뉴스 검색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언론사들은 다음에서 유입되는 독자들을 완전히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언론사나 새로운 언론사들은 그렇죠.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뉴스토마토도 아마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슬로우 뉴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마이너지만 굉장히 좋은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들이 이제 아예 포털에서 사라지게 된다. 지금 이게 다음부터 시작했지만 네이버도 이걸 이제 옵션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도 아마 이걸 전면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언론사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뭔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초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데 고대의 전장에서 다들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 요새 구글 가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네네. 아예 사이트 제가 신청을 했더니 네. 그냥 AI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아예 뉴스 사이트를 안 가게 되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뉴스토마토를 봤어, 아니면 한겨레를 봤어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뭐 봤어라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기사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창을 띄워놓고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인데 거기서는 링크가 들어설 틈이 없죠. 과거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링크를 타고 언론사로 들어가고 언론사들은 그렇게 보는 뉴스가 96%의 독자들이 소셜 플랫폼에 있었는데 이제 그 독자들이 아예 이쪽 넘어오지 않고 소셜 플랫폼에서 모든 걸 다 소비해버리는 그리고 사실 소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그 콘텐츠라는 것도 언론사 기사를 긁어가지고 학습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상이 이제 언론사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쩌면 더 편해질지도 모르지만 네. 근데 그 뉴스를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AI가 학습하는 그 콘텐츠라는 게 그동안 이 온라인 공론장의 다양성, 다른 수많은 언론사들의 이 열정적인 뉴스 생산, 저널리즘을 양분으로 해서 성장한 건데 이 시스템이 언론사를 고사시킨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저널리즘의 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제가 보니까 저 이정환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봤나 봐요. 뉴욕타임즈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는 유료 구독자가 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무려 유료 구독자 1,0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그런 이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건 뉴욕타임즈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조금 늘어나다가 지금 찌그러들었고 버즈피드도 망했고요. 수많은 언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의 승자 독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믿을만한 신뢰할 언론사들에게는 독자들이 기꺼이 돈을 낸다. 뉴스에 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을 낼 만한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경쟁력과 신뢰, 평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로 간다는 것이고 AI 시대에는 훨씬 더 그런 경쟁이 가속화되겠죠. 이게 지금 요즘 정치의 시대가 와가지고 네. 40개 나라에서 내년에 대선하고 총선이 네, 치러진다고 뭐 폴리코노믹스라고 새로운 말도 막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언론사의 뉴스라는 게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건데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이거 걱정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팔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다음에 또 포털의 아젠다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언론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아까 뉴욕타임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제 설정의 영향력이 한동안 포털이나 소셜 플랫폼 옮겨갔던 것 같지만 이제 그 플랫폼들이 뉴스를 버리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언론사가 의제 설정의 영향력,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내년 총선에서도 사실상 미니 대선으로 엄청난 그 갈등과 이 진영 논리가 충돌할 텐데 거기서 언론사들이 어떻게 의제 설정을 주도할 것인가, 어떻게 의제 설정을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끌어내고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심해질 것 같은데 전망은 그렇게 밝은 얘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뉴스 소비는 포털에서나 페이스북에서나 줄고 있고 소멸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뉴스 소비는 독점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요. 모두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려고 하죠. 거기에 저널리즘 윤리나 어떤 공정성이나 높은 신뢰, 가치 같은 정통적인 경쟁 문법보다는 지난 선거에서 보면 뭐 생태탕이나 아니면 뭐 줄리 논란이나 뭐
향수 욕설 같은 논란, 지엽적인 논란들이 의제를 뒤흔드는 그런 경향이 사실 플랫폼이 만든 의제 설정이 사라진 시대의 어떤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저널리즘 의제 설정을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셸 오바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해서 이런 때일수록 네, 더 고급 품격 저널리즘이 있게 필요한 가야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그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한번 대안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의 이정원 대표와 같이 했습니다. 챗 GPT의 쿠데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 제가 아까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전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 강정수 더코어의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I 국내 최고 전문가이시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도 많은 자료를 네. 쓰시고 방송하신 거를 봤고 네.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 전에 또 정책도 하셨죠. 청와대에 계셨던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소통센터장. 소통센터장 하셨고요. 네네. 네. 지금 그 AI 기술력이 어떤 정도까지 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AI 역사는 되게 길고 뭐 여러분들도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처음에 이제 2016년 알파고부터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딥러닝이라고 해서 막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곧 내일이면 이루어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썼던 것들은 이제 딥러닝 기술이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한 번씩 봉착을 하거든요.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을 쭉 하다가 한계가 오면 다른 기술로 연결된 기술로 해서 다시 이렇게 성장해서 한계가 오고 또 다시 성장해서 이렇게 한계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요. 이 딥러닝의 한계가 왔을 때 2017년에 구글에서 되게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네.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모델은 이 흔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센턴스 중심으로 언어 같은 경우는 학습을 했다라면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문단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서 문맥과 관계들 하나의 단어가 예를 들면 한 문단에 비행기가 6번 나오면은 이것이 각각 어떻게 쓰였는지 주변 단어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서 문맥을 이해하게 되는 이러한 모델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게 돼서 우리가 GPT의 T도 이 트랜스포머라는 뜻이고요. 지금 나오는 모든 언어 모델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초를 하는 거죠. 그게 다 뭐 챗GPT니 구글의 뭐 구글의 바드니, 바드니, 그다음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익스니 또는 거기- 요즘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가우스니 모든 건 다 그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사람처럼 막 말해도 알아듣고 사람처럼 막 답을 하니까 그렇죠. 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그 네네네 개념인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또 하나는 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 거대 언어 모델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들어가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는 컴퓨터 비전, 아까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면은 이것이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할 때 앞에 있는 것이 차구나, 앞에 있는 것이 자전거구나, 아 저기 신호등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거라면 이미지만 학습하면 되거든요. 이미지만 학습해서 이미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인공지능들이 그 전에 있었던 인공지능이라면 거대 언어 모델도 그렇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아 언어니까 이 글자만 학습을 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거대 언어 모델은 소리도 학습을 했고 음악도 학습했고 이미지도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우르르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가지고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만드는 거, 우리 채팅하는 거 이런 거를 제너러티브 생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생성 AI라고도 하는데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미지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특수하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반 모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파운데이션이면. 네. 그래서 대단히 근데 많은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학습을 여러 종류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 많은 회사만 할 수 그렇죠. 있는. 돈 많은 회사들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챗 GPT에서 요즘 제가 써보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림을 딱 넣고 설명해봐 뭐 아니면 무슨 경제에 관련된 그래프 넣고 설명해봐 그러면 그림을 읽고 말로 막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게 그럼요.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인 것들이 되고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해서 뭐 저랑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성과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과거하고보다는
진일보한 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면서 지금 AI 기술이 인간의 어떤 능력치에 되게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챗 GPT를 대표하는 최근의 AI는 과거에 비해서 인간의 언어, 자연어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더해서 이미지나 소리 같은 여러 가지 멀티모달, 여러 가지 네. 이 인식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네, 핵심입니다. 한 가지 네. 특징이네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잘 나가는 챗 GPT 만든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쫓겨났다가 6일 만에 또 돌아왔어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선은 뭐 여러분들 그 스토리 과정들은 이제 많은 언론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핵심은 그 오픈AI라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AI라는 네네네네.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회사라고 이제 오픈AI가 만들어진 것이 2015년이고 2015년에 왜 만들어지냐면 2014년에 여러분들이 딥러닝이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알파고 사건은 2016년에 나왔지만 2014년에 딥러닝이라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딥마인드. 우리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만들었죠. 이 딥마인드가 구글의 인수가 되는 거 보고 이러다가 좋은 인공지능 회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에 다 인수되겠구나. 빅테크 그러니까 초거대 기업들이 네. 다 싹쓸이하겠구나.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다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알파고도 원래는 딥마인드라는 굉장히 리서치하는 네.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렇죠. 구글이 작은 싹 회사였죠. 그냥 그러니까 사간 거죠. 싹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피터 틸이라고 해서 페이팔 네, 페이팔 창업자죠. 네네 네. 그런 사람들이 동을 뜬 거예요. 샘 알트만도 만나고 그리고 이번에 물러났던 이사회 의장했던 그렉 브로크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우리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이 AI가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뜻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이거 비영리로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자금은 뭘로 하냐면 기금으로 하자. 특히 이제 기부금 내고. 기부금, 그러니까 특히 기금이죠. 그럼 그 기부금이죠. 사람들이 창업자이긴 하지만 뭐 돈을 벌어도 가져가진 않고 그냥 그렇죠. 내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부금 문화가 많다 보니까 기부금을 많이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모으자. 우리나라 돈은 1조가 좀 넘는 돈이거든요. 네. 그 중에 1억 달러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냈어요. 1,000억 원 넘게. 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재를 털어서 1억 달러를 내고 그래서 10억 달러를 모아가요.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없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나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이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 인재들을 구했는데 인재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 네네. 소프트웨어 그러려면 개발자들. 네,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 연구자들. 왜냐하면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모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고 이 연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연구자들의 몸값이 비싸요. 대표적으로 역설적으로 이번에 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슈츠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아 실축해보죠. 엘리아 슈츠케버.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쉬프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뭐 이러한 최고 과학자, 최고 연구 책임자. 네, 연구 책임자를 하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15년에 오픈 AI가 만들어지는데 비영리로 2016년에 거기에 입사를 하면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딥마인드 만드는 데도 같이 있었고 딥러닝의 그 제프리 힌턴이라고 해서 대부가 있어요. 네네네. 얼마 전에 구글 나오면서 AGI 시대가 두렵다, 네네네. 후회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의 제자거든요. 완전히 수제자인데 이 친구는 꼭 때려야 된다. 근데 월급이 얼마냐면 190만 달러. 190만 달러면은 얼마가 되지? 20억 원인가요? 20억 원이 훨씬 넘죠. 한 26억 원, 요즘 환율로는 26억 원 정도를 근데 비영리 단체가 비영리 단체에 오는데 이런 인재를 데려오려면 26억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비영리 단체 많이 했는데 엄청 부럽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연구원들도 데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NFL 뭐 하여튼 미국의 미식축구협회 있잖아요. 미식축구네, NFL. 여기에서 쿼터백보다 월급이 많았다 그래요. 쿼터백이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연봉도 쿼터백보다 높고. 월급이 많은 사람들을 비영리 재단을 데려오다 보니까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10억 달러로는 택도 없다. 10억 달러로는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AGI 못 만든다. 연봉 수준이. 예, 연봉 수준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비로소 우리 손자 회사로 영리 회사를 하나 만들자. 비영리 원래는 비영리 재단법인 뭐 이런 것처럼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네. 안 되겠다. 주식회사 비슷한 그런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 형태로 영리 재단을 만드는데 만들자. 여기를 지배하는 거는 비영리다. 대신 비영리가 대주주고. 네, 대주주고 절대적인 거고 그리고 이 비영리의 이사회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이사회거든요. 여기서는 손자 회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대표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거고 샘 알트만은 여기에 비영리 재단의 대표가 아니라 이 영리 재단의 대표인 거예요. 아, 영리기업의 대표니까 네, 이 지배는 이사회가 하고 있고 그렇죠. 일은 샘 알트만이 하고 하고 있는 있고 거죠. 네. 영리회사에는 돈 많이 버는 이 개발자들하고 연구자들 엄청 많고 네, 네, 네.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이렇게 싸운 거예요? 충돌한 거죠. 비영리적인 미션하고 영리적인 목적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리 회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지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10억 달러 투자를 합니다. 네네네.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러니까 벌써 영리 재단 만드니까 돈이 달라지는 거죠. 10억 달러면은 얼마예요? 우리나라에 1조 원 넣었네요. 네, 1조 원을 네, 집어였어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다가 100억 달러를 집어였습니다. 100억 달러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토탈 마이크로소프트가 영리 재단의 49%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해서 총괄 130억 달러를 집어였어요. 엄청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뭐 썰에 의하면 그 돈 거의 벌써 다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챗GPT가 뭐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돈이 적자나는 구조라면서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챗GPT에다가 뭐 합정동에서 맛있는 점심 먹을 수 있는 맛집 추천해줘 하면은 점심값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비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써야 되겠는데. 네. 네,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130억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는데 49%의 지분을 갖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 비영리 재단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그다음에 직원들의 문제. 지금이 이번에 직원들이 700명이 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결정적으로 직원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샘 알트만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서명을 했잖아요. 샘 알트만 안 나오면 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서명을 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 사표 내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기겠다. 아, 직원들한- 바로 그 직전에 샘 알트만이 스스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겠다고 한 상태에서 네네네.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근데 한 직원이 740명인데 720명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직원들이 다 조금씩의 이 영리재단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런데 요번에 샘 알트만이 외부 투자를 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30억 달러는 모자라니까 그래서 기업 평가를 약 800억 달러 정도. 800억 달러가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스페이스 X 다음으로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800억 달러 달러면 이게 한 88, 100조 원 90조, 100조 가까이 되는 100조 거죠. 원 되는 100조 원 거죠. 정도 되는 네. 가격으로 이거를 투자를 받는데 이렇게 하면 구주 인수를 하는 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기존에 있던 주식을 사가지고 네, 들어오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엄청난 근데 금액으로 만약에 사주는 그렇죠. 샘 알트만이 그러네.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이게 지금 이거 오픈AI 파토나면은 주식은 직원들은 갑자기 일시적으로 내년에 요트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집 한 채 살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 완전히 월급도 많긴 하지만 이들이 이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 그래도 비영리 재단인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자기는 영리재단에 들어온 거예요. 아, 영리 기업이 영리기업에 자회사에 취업한 들어온 거지 거. 자회사에 자회사에 취업한 거고. 들어온 거지 비영리 재단에 그런 정신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픈 AI가 사실은 지금 경쟁 구도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인공지능 경쟁 구도에서. 경쟁 구도에서 GPT 터보라는 것도 발표하면서 되게 그렇게 쭉쭉 치고 나오면 이게 어떤 문화가 있냐면 GPT 터보가 GPT-3, GPT-4 4, 한 그다음에 다음에 GPT 그 다음에 터보. 한 걸음 더. GPT, 챗 네. GPT는 지금 GPT-4까지 예, 예. 쓰고 있고. 네네네. 그렇지. 무료는 뭐 3.5고 유료는 4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 네네. 더 나가겠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승기를 잡은 거다 보니까 구글이나 메타에 있는 인공지능 잘 만드는 학자나 개발자들이 다 오픈 AI를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 페이스북 만드는 메타, 네, 네, 구글 그렇죠. 다 네. 인공지능 지금 막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챗GPT에는 그러니까 오픈 AI 영리 기업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학자들과 개발자들이 모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은 이들은 뭐 인류를 위해 자본주의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AGI를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서 인공지능을 기술을 한번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왔고 심지어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언론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구글이나 메타에서 오픈 AI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이적료가 이적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직할 때 돈을 주는 돈이 얼마냐면은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이요? 네. 1000만 불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00억이 넘는 100억이 돈이죠.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지금 주면서 인재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오픈 AI가 없어진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리 재단과 즉 AGI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리재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 영리재단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화하다 보니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벤처 캐피탈의 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비영리재단의 이사회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했던 창업 정신 즉 인류 보편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도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한다고 정신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 사회를 선하게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던 이 비영리 단체. 네. 근데 이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사회와 네. 거기서 지배하고 있는 영리 기업 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영리 기업의 대표격이 샘 알트만이고 그렇죠. 일리아 슈츠케버가 이 여기에 비영리 이사회를 이사 중에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싸웠는데 샘 알트만이 쫓겨나는 듯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평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사회는 다 물러났죠 또. 네네네네. 일부 뭐 몇 명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인공지능이 엄청난 거대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비영리가 지배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고 갈등이 내재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약간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선한 의지와 돈이 싸워서 네. 돈이 이겼다. 돈이 이겼다고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은 지금까지 뭐 선한 AGI 만들겠다 이런 얘기 오픈 AI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조금 뒤로 밀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한번 제품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되는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또 두 번째 갈등의 포인트가 뭐냐면 슈츠케버 같은 경우에는 AGI를 가더라도 좋아 영리 기업 만드는 거 오케이. 영리 기업 만들어서 챗GPT 만들고 뭔가 인공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그만큼 또 데이터도 많이 모이는 거니까요. 이런 데이터가 모여야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인데 좀 느리게 가자. 그래서 또 중복적으로 맡은 슈츠케버가 맡은 일이 뭐냐면 AI 세이프티라고 얘기하고 또는 AI 얼라이먼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다. 즉 예를 들면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이거 제거해내고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내고 그게 착한 AI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다른 데서는 지금 불투명해서 얼마 있다고 밝히지 않는데 이 영리 기업의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 직원 중에 20%예요. 아,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개발하는 사람 80%인데 20%는 그거를 제어하려는 견제하면서 사람이고 그 제어하는 천천히 가자 사람들의 총괄 책임하는 거가 슈츠케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슈츠케버 입장에서는 샘 알트만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온 것은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오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번에 슈츠케버가 이제 가장 열이 받았던 거는 그 GPT 터보를 발표하면서 GPT 터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GPT S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한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저를 대신해서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제가 만약에 선물 투자를 해요. 근데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아침 8시에 깰 건데 그 사이에 있는 선물 시장의 변화를 너가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걸 나의 이메일로 쏴줘. 그럼 저의 이메일 계정에 하여튼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메일로 쏴준다는 건 그냥 챗GPT하고 저하고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에이전트 모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그 증권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네. 특정 종목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그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캡처해서 그다음에 그걸 이메일로 가지고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가 어떤 써서 이메일 계정 보낸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한테 쏴주는 그거 다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그거를 이제 챗GPT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 모델이라는 건데 에이전트 모델이 무서울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악성 코드를 심는다든지 이게 흔히 말하는 선한 AGI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AGI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예요. 그럼 인간은 더욱더 편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에이전트 모델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 파는데 나 잠자는 동안에 혹시 얼마 이상으로 얼마 이하로 나오는 가격이 되는 것을 네가 다 정리해서 나한테 요약 보고 해줘. 근데 그냥 그거 결정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사.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네가 내가 사. 잠들고 있고 또는 내가 어디 지금 술 먹고 놀고 있더라도 내가 깜빡 못 챙기더라도 네가 아예 구매까지 해. 근데 슈츠케버는 그걸 왜 걱정하는 거죠? 이 에이전트이 뭐냐면 행동하는 AI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중에 AI가 위험해서 예를 들자면 얘가 적을 뭐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적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능을 갖게 되면은 얘에게 손발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군의 웹사이트를 공격해가지고 뭐 중지시키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하는데 아예 적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림 다 바꾸고 정보 바꾸고 전체 메일로 이메일 발송해서 적군을 움직이고 막 이런 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공지능에게 진짜 손발을 무섭네. 주는 것이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너 그거를 왜 이렇게 일찍 발표했냐라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 모델이 안전한지 해서는 안 된 일을 우리가 규정했는지 그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위반하는지 이런 검토도 없이 그걸 발표했다. 그래서 슈츠케버는 느리게라도
그러니까 개발은 하되 느리게 가자라는 거고 이 샘 알트만은 전형적인 흔히 말하는 테크 옵티미스트예요. 기술 낙관주의인데 이 기술 낙관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오류는 있을 수 있어. 나도 인정. 오류가 없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술이 진화하면 그 오류도 다 개선할 거야. 그러니까 개선하면서 가자. 20%나 있잖아. 20%나 있으니까 나는 빨리 달릴게. 달릴 테니까 너네 20%나 있으니까 20%가 개선하면서 나 쫓아와. 이게 세남 알트만의 생각이고 그 슈츠케버의 생각은 아니 20%가 검증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달려나가지 마. 이것이 이제 갈등이 있었던 원인이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샘 알트만도 또 저번에 백악관 가가지고 AI 위험하니까 규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기사에서 많이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것 전형적인 이제 사다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먼저 올라갔으니까 보세요.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도 있고 우리는 돈이 넉넉하니까 20%나 이러한 세이프티 담당하는 안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규제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조직들도 20%씩은 안전 담당을 둬. 너네도 돈 많이 써. 우리만 돈 많이 쓰면 손해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약에 AI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20%씩 안전 요원을 둘 수가 없거든요.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삼성이 가우스를 만들었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만들었는데 안전 요원이 20%나 될까요? 직원 중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경쟁 업체들이 그 기준 지키려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위험성 있는 건 자기도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샘 알트만이 와서 다시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은 전보다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20%는 버리고 샘 알트만이 쭉 나갈 거다. AI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글의 무한 경쟁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으로 가지만 오픈 AI의 주도권이 명확합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오픈 AI를 이길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GPT-4를 이기는 인공지능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승기를 잡았고 또 내부의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서 권력 투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여기에 막강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현할 사람이 있다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한국에서는 잘 안 쓰시는데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이 있고 엔스로픽에서 만들었고 여기에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구글도 많이 투자를 하는군요. 그렇죠. 자기네들 것도 하지만 AI고, 엔스로픽도 챗 GPT처럼 생성형 AI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람처럼 말하고. 네네네. 근데 이 엔스로픽에서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다 오픈 AI를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샘 알트만이 이걸 듣고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곧 채팅형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서 작년이죠. 작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왔잖아요. 이제 거의 1주년 됐는데 11월 초에 갑자기 샘 알트만이 와가지고 오픈 AI 전 직원을 불러놓고 지금 하던 일 모두 스톱. 우리는 지금부터 챗 GPT를 만든다. 엔스로픽에서 클로드를 먼저 내놓을까 봐. 그래서 챗 GPT가 되게 빠른 속도로 내왔던 거고 이런 것도 이러려면은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결정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초에 GPT 터보를 발표한 거는 원래 12월에 제민이라고 하는 또는 제미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뭐 제미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딥마인드에서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바드라는 걸 내놨는데 바드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자회사가 구글이 있고 자회사 중에 딥마인드가 있고 이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만들었던 거고 하사비스라는 되게 뛰어난 인공지능 학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제는 구글 못 믿겠어. 구글의 구글 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 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딥마인드에 통합해. 알파벳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저도. 딥마인드 하사비스가 총괄해서 인공지능 하나 더 만들어. 바드 말고. 그런데 이것이 되게 뛰어나다는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2월에 공개한다라고 구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또 샘 알트만이 12월? 근데 그것이 GPT-4하고 거의 대등하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우리랑 유사한 제품이 나오면 우리는 경쟁에서 밀리는 거잖아. 그럼 또 구글이 우리 한 발짝 더 나가자. 그래서 GPT 터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를 한 거고 이것도 슈츠케버가 이제 화가 났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샘 알트만이 거꾸로 보면 되게 감이 좋은 거죠. 경쟁사보다 항상 한 발 먼저 나가서 우리가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포지셔닝을. 네. 영리 기업에서는 좋은 미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구글은 근데 또 그 다음에 이 GPT에서 터보를 발표하자마자 우리 제미나이 발표 연기한다. 그러니까 제미니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승기를 잡은 거고
전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공지능 학자라든지 개발자 입장에서는 야 오픈 AI가 이거 세상 먹겠구나. 네. 우리 이직하자 오픈 AI로. 이렇게 분위기가 됐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 이번에도 오는.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또 쭉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승기를 사실상 잡은 거예요. 49%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네. 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승부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누가 최후의 승자인 거예요? 이번 국면에서. 이번 국면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결국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을 벗어나서 오픈 AI가 움직일 수가 없고 이번에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개된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오픈 AI하고 맺었던 이면 계약이라는 것들이 공개가 됐어요. 봤더니 소스 코드를 항상 버전 업되는 오픈 GPT의 소스 코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주게 돼 있어요. 아, 넘겨줘요. 다. 네. 와, 다른 회사인데. 네, 다른 회사인데 넘겨주고 있었어요. 다만 쓰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49%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이사회에 한 명도 못 보내고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비영리니까 지분이 많아도 뭐 영향을 못 끼치죠. 뭐 영향을 못 끼치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영리 이 단체는 시크릿 그렇지. 우리의 안전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번에 한번 기회 한번 주세요. 네, 네, 자세히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옛날에 오피스 윈도우에서 잘 나가다가 막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네, 네. 반짝 뜨는 것 같은데 그 역사도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그 오픈 AI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이야기 그리고 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 선한 AI 어떻게 만들까, 또 위험한지 아닌지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제 흥미로운 국면이고 앞으로 AI 얘기 또 계속 깊이 있게 좀 다뤄봐야 될 저희 끝내주는 경제의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요거까지 좀 네.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강정수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2월 11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라이브 방송 12월 11일에 제대로 시작하는 거고요. 꼭 들어오셔서 점심시간마다 끝내주는 컨텐츠 가지고요. 생각의 밥상에서 차려진 밥 같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